하죽짓의 일화의 주인공 명장 두예의 조부인 동시에 순욱이 청거한 비영천개 준걸이 있으니 두기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오늘 손찬이 형은 두기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두기의 자는 백후이며 경조군 두릉현 출신입니다. 그 한나라 경우 두연년의 구세손으로 알려져 있고 어린 시절이 좀 불우합니다. 모친이 일찍 세상을 뜨고 부친이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부친이 사망하죠. 그런데 계모가 성깔이 좀 있다. 하긴 이건 계모 말도 들어보긴 해야 돼요.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죽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혹만 덜렁 단 거죠. 그렇다고 두기 집안이 재산이 많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긴 한데 두기의 부친 댁에서 벼슬이 끊긴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모 사망 후에 두기가 관을 직접 지고 돌아왔다는 것만 봐도 재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모가 들어앉아서 재산을 슈킹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계모가 두기를 괴롭혔으나 두기가 이 계모한테도 효도를 하여 명성이 생겼다. 이때는 하급 관리 천거제도인 효렴이라든가 효로 이름을 알리는 게 출세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공조가 되고 정연의 행, 혈령을 하였다. 이건 지인빨로 등용이 된 건데 두기의 지인 중에 장씨가 경조윤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경조군에 장안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경조윤이라 하면 그 지방에서는 고관이죠. 장씨를 두기의 동년배 친구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나이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20대 초반에 윤을 하는 게 쉽지 않고 진짜라면 이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리 없어요. 암튼 경조군에 10개 현이 있는데 그중 정현을 두기한테 맡긴 겁니다. 이때 전임 혈령이 똥을 한 무더기 싸놓고 갑니다. 그 혈령이 하는 일 중에 송사를 처리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 사또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임 혈령이 사람을 잔뜩 가둬놓기만 하고 판결은 안 내리고 짠 거죠. 수백 명의 미결수들이 있었는데 두기가 직접 그 사건들을 단시일 내에 모두 판결하였다. 근데 재밌는 건 그의 판결 모두가 공정하진 않았다. 일단 수백 명을 가둬놨으니 그 비용도 있죠. 사람을 가두면 먹여야 되고 그게 다 비용입니다. 대충 가벼운 죄인이면 그냥 다 돌려보낸 것 같아요. 거기다 훗날 두기의 하동 통치 스타일을 보면 그 덕치에 기반해서 너그럽게 다스리거든요. 이런 두기의 가치관도 반영되었겠죠. 두기가 일처리를 하는 걸 본 사람들이 그는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이걸 좋게 해석하면 쟤는 백리지제는 아니구나 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현의 일을 대충 하는 걸 보니 평방백리 따위를 다스릴 녀석이 아니다. 마치 장왕과 방통이 그리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장씨는 이렇게 일을 대충 하는 두기를 못마땅해 합니다. 일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쿠사리를 좀 준 것 같아요. 이에 두기는 사석에서 이따위 공주 말고 하동태수 정도면 잘할 수 있다. 하동이 장씨의 고향인데 이 얘기를 위고가 듣고 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장씨와 위고가 하동 동양 사람이니까 제 하동태수 될 거라더라 하면서 뒷담화를 까다가 위고가 두기한테 야, 너 하동태수 된다 했다면서 너 따위가? 뭐 이런 식으로 사이가 안 좋아졌을 겁니다. 이때가 행혈령일 때인데 젊은이가 정식 혈령이 되려면 최소한 효렴 정도는 청거가 돼야 되거든요. 곧 두기가 계모를 모시는데도 효를 다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서 효렴에 청거되고, 근데 또 발령나는 게 한중이에요. 한중에 부승으로 가게 되는데 부승은 보통 군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수의 보좌인데요. 그냥 군 주부 비슷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두기가 관직을 버리고 전란을 피해 형주에서 존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부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인데 부임하다가 잘못하면 가는 길에 도적들한테 죽거든요. 아마 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형주로 튼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비슷한 경우가 꽤 있죠. 지난 시간에 소개한 유효도 전란으로 부임을 못한 사례도 있고. 다만 한중은 황건적의 세력 범위가 아니죠. 근데 보통 큰 전쟁이 나면 가장 무서운 적은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약탈, 방화 등 친절한 이웃이 도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당시 중앙정계도 혼란했고 황건적의 난으로 각지의 치안이 좋지 않았다. 특히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터는 게 관소입니다. 계모를 모시고 형주에서 몇 년 피난을 하다가 조조가 협천자하고 세상이 좀 안정되자 두기는 형주에서 사망한 계모의 관을 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는 길에 산적을 만나죠. 두기의 일행들은 다 도망가고 두기는 계모의 관을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서 있는데 도적이 활을 쏴서 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돈도 없고 관 하나만 달랑 있어서 얻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죽이냐. 도적들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기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만 두기가 도적을 만난 일화가 공조가 되기 전 어린 시절이냐 이후냐 이견이 좀 있는데 이후라고 봅니다. 분명 사직을 하고 형주로 피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두기가 약관, 즉 20세에 공조가 되었다 하니 그전에는 벼슬을 할 리가 없죠. 물론 왕창같이 17의 실랑을 하는 생태계 교란종들이 있긴 한데 이건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두기가 한중 군승으로 실제로 재직했다면 전란을 피해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한중은 전술했듯이 황건적의 세력 범위도 아니었고 다만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한중 군승을 임명받고 가는 길에 사직하고 형주로 튄 걸로 보입니다. 두기가 160년 초반생이고 후한의 전란은 180년 이후이니 연대를 고려해도 형주 피난은 공조 인간 이유가 말이 되겠죠. 두기가 허현, 즉 허도에 들렀을 때 경기를 만나 밤새 얘기하는데 그 이웃에 순욱이 있었죠. 그 순욱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얘기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경기가 당시 소부로 고관대작은 아니었지만 후한 공신 집안으로 상당히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순욱 옆집에 살았다. 순욱이 둘의 얘기를 엿듣습니다. 이에 순욱이 두기와 얘기를 나눠보고 이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여 조조한테 청거를 합니다. 조조는 두기를 그의 측근으로 기용합니다. 당시 조조가 사공이었는데 사공부 속관인 사공사직에 임명하였다. 일종의 감찰직이고 처음엔 상당히 중용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위에 군호를 주고 절을 준 뒤 서평태수에 임명하였다. 다만 당시 서평은 조조의 세력 범위가 아니었고 태수직도 영서평태수였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실제 부임한 건 아니고 허봉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조조는 두기를 실제로 부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사지절을 줬거든요. 특수한 상황에서 절을 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태수를 보내도 현지 세력들이 당연히 말을 안 듣겠죠. 특히나 서평은 강족들, 즉 이민족들의 무대입니다. 절이라도 들려줘야 어느 정도 권위가 사는 겁니다. 이때 받은 강호교위도 강족을 통제한다는 군호입니다. 두기가 서평으로 부임하는 중에 하동태수 발령이 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두기가 서평으로 부임했으면 필시 죽었을 겁니다. 사지나 마찬가지예요. 마등 한수는 말할 것도 없고 서평 자체가 마등 한수가 사라진 이후부터 조예 때까지 모반이 끊기지 않던 곳입니다. 사지로 발령된 두기의 위기를 순욱이 그를 아껴서 구해준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암튼 두기는 그토록 원하던 하동태수로 부임합니다. 하동의 상황이 복잡한데 그 하동의 실지배는 그 조조군의 종료의 관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병주자사는 또 고관이에요. 그 고관은 원소의 친척이죠. 이런 이유로 여기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조조군 측 하동태수는 왕읍, 원상군 측 하동태수는 곽원. 특히 곽원은 당시 하동을 관할하던 종료의 외조카입니다. 친족 간의 상잔인데 곽원이 좀 치는 놈이거든요. 가규가 생포되는 등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종료가 마등을 단돌이 쳐서 마초와 방덕이 조조군을 지원하니 곽원의 목이 날아가는 거죠. 즉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곳이었다. 그 이후에도 하동에는 두기와 악연이 있던 위고가 고관과 내통하여 모반을 꾀하고 있었어요. 조조는 당시 태수였던 왕읍을 허도로 불러들입니다. 하동태수 그만하라는 거예요. 왕읍이 하동에서 상당히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바꿀 이유가 없었는데 조조에게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왕읍이 조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왕읍이 누구입니까? 헌제가 몽진할 때 하동태수로서 헌제를 물심양면 지원하였고 하동 일대에 덕을 떨쳐서 군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왕읍이 조조를 역적에 가깝다 본 것 같고, 두 번째 문제가 하필 위고도 왕읍을 지지했어요. 사람이 백성들은 잘 보살피는데 좀 몰랑몰랑해서 도모하기 쉽다고 봤을 겁니다. 조조가 순욱한테 어디 소화 같은 애 없냐, 순욱이 두기를 하동태수에 청구하는 거죠. 두기가 부임하려 황하를 건너려 하자 그 위고가 병사를 이끌고 도하를 막았었다. 더욱이 왕읍도 하동태수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위고와 범선을 종료한테 보내서 군민들이 나를 태수로 원한다, 힘 좀 써달라. 조조한테 충성스러운 종료가 이걸 들어줄 리가 없죠. 당장 인수를 두기한테 넘겨라. 왕읍이 열받아서 인수를 안 넘기고 헌제를 찾아가서 읍수합니다. 나 열심히 했잖아요. 조조가 자꾸 못하게 하는데 제가 하동태수를 계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일로 종료가 깜짝 놀라서 왕읍은 공적이 있으니 벌하시려면 나를 벌하시라. 그런데 헌제가 대충 잘 무마시켜준 것 같아요. 왕읍을 포상하면서 인수를 받아냅니다. 포상을 했다는 정황은 왕읍이 태수를 내려놓고 중앙정계에서 상당히 출세를 하거든요. 근데 왕읍이 조조를 별로 안 좋아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조가 아닌 헌제한테 가서 인수를 반납한 거고, 이 헌제 밑에서 출세하는 겁니다. 구경이죠.
있죠. 그 대산원까지 지내거든요. 헌제가 나름 이 상황을 중재한 것으로 보여요. 왕읍도 헌제의 몽진 때 도움을 준 충신이니 곁에 둘 겸. 조조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인수 내놓고 좋은 관직 줄 테니까 나나 좀 보자 해라 했을 겁니다. 물론 헌제는 종료가 청한 죄도 묻지 않습니다. 왕읍은 태수를 내려놓았는데 위고와 범선은 뻗팅기고 있는 거죠. 이에 하우돈을 보내 토벌하려 하였다. 그런데 두기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 하동 군민들은 그저 생업에 종사하길 원할 뿐 위고를 따라 소란을 피우려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위고한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설득해보겠다. 그리고 위고를 좀 아는데 결단력이 없으니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한 달만 거기서 일을 꾸미면 방법이 생긴다. 그리하여 관리들만 데리고 강을 도하해서 이들 앞에 서는데 이를 본 범선이 인육 먹기를 두려워하면서 어찌 호랑이가 될 수 있겠냐. 두기 하나 죽이는 것도 머뭇거려서야 어찌 큰일을 도모하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에 범선이 두기를 따라온 주부미 속관 30여 명을 두기가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두기가 태어나자 그제서야 위고가 어차피 그는 내 손 안에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며 범선을 설득하니 범선이 옳다 여기고 태수 거행식을 한 후 두기를 태수로 대우하였다. 사실 두기와 위고가 과거 앙숙으로 그려지지만 그냥 하동태수 자리 가지고 말싸움한 정도고 실질적인 원한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용했겠죠. 그리고 두기가 하동태수 할 때 그 과거 자기가 상관으로 모시던 지인 그 장씨와의 일화가 있죠. 그때 장씨한테 하동태수면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하동태수가 됐잖아요. 두기가 하동태수로서 종묘를 접견할 때 장씨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둘이 공식적인 직함으로 그 명자대 즉 명함을 주고받는 거죠. 이에 장씨가 내 밑에서 공주하던 놈이 이렇게 출세를 했구나 하면서 탄식하였다. 다만 장씨가 하던 경조윤이 같은 태수급이지만 일반 지방 태수보다는 대우가 더 좋다고 봐야 되는데 두기가 조조의 신임을 받고 하동의 병권을 가진 실권자가 된 걸 부러워한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후안에는 그 지위와 실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가 교위인데 교위라 하면 군부에서 사마다리보다 조금 높은 군호죠. 그런데 사예교위는 특수하게 지방 관직 플러스 군직 비슷하게 돼서 상당한 요직이었습니다. 그 종료가 당시 사예교위였는데 지절에 제군사를 겸했어요. 보통 교위가 중랑장보다 높지 않느냐 하는 관점은 이 강력한 사예교위를 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군호에서의 일반적인 자포교위들은 중랑장 아래로 핫바리입니다. 전술한 사예교위라든지 보병교위, 성문교위 이런 건 특수성이 있는 요직이라 그 일반적인 자포교위들과는 다릅니다. 특히 사예, 보병 이런 건 실제로 장군급이나 중랑장 군호를 가진 인물이 맞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나라나 위나라가 아닌 촉 5에서 교위다. 대부분 자포교위라 보면 돼요. 물론 촉에서도 사예교위를 두었습니다만 당연히 호봉이고요. 그리하여 적과의 동침이 시작되는데 이 두기가 상당한 모략가이긴 합니다. 두 사람을 구워 삼는데 범씨와 위씨는 하동의 명문집안 아니냐.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도리다.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냐 하니 이 둘이 그러겠다 하죠. 물론 꿍꿍이는 있었지만요. 이에 위고를 도독 및 하동 군승 공조에 임명했다. 여기서 도독은 실질적으로 독이라 봐야 됩니다. 도독은 2개군 이상의 군 감독입니다. 아무튼 군관 모든 권한을 준 겁니다. 범선에게도 중랑장으로서 3,000병력을 통솔하게 하였다. 위고가 난세에는 살 국리를 해야 한다. 병사가 부족하니 징집을 해야겠다 하니 두기는 이들이 반란군이 될 것임을 알고 모병을 권합니다. 대대적 징병은 민심 이반을 유발한다. 제물로 모병을 하라. 위고도 민심을 잃긴 싫으니 두기의 의견을 따르죠.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는 법입니다. 징집관들이 돈을 빼돌리기 일쑤였고 실제 모병으로 모집된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두기가 하동에 관심이 많았던 게 이런 디테일도 다 계산에 넣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력의 규모를 줄여놓은 두기는 또 수를 씁니다. 병사들이 평시에 집에 가지 못하니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평소에는 집에 가도록 하고 비상시에 소집하는 방향이 어떤가. 그러면 더욱 충성할 것이다. 이 위고라는 인물이 진짜 하동을 털어먹으려고 민심을 상당히 신경 썼습니다. 위고가 두기의 의견을 따르니 두기가 조용히 장교와 병사들을 획책합니다. 위고와 범선을 따르는 자들은 그냥 장기 휴가를 줘버리고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포섭하는 거죠. 드디어 고관이 하동을 노리고 쳐들어옵니다. 내통한 위고도 동원령을 내리는데 거의 안 오는 거죠. 이미 두기가 손을 써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기에게는 사천 군세가 모였다. 위고와 범선이 고강과 합류하여 두기를 공격했지만 이길 수 없었고 원군이 오면서 이들은 패퇴합니다. 위고와 범선은 죽고 이를 따르던 무리들은 두기가 살려달라 해서 조조가 허락, 사면받았다. 하동 자체가 이전부터 백파적의 활동지이면서 산과 강의 형세가 험한 곳이죠. 거기다 두기 때에는 원상, 한수, 조조 세 세력의 접경지역이었습니다. 안정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두기는 덕으로 통치하여 농업, 축산업 등을 장려하고 백성들한테 공부도 시키고 무술도 가르칩니다. 특히 경서 공부는 몇몇 똘똘이들과 함께 직접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효자였으니 효자를 찾아 부역을 면제해주고 백성들의 민사에 직접 개입하여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화해를 시키니 송사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하동에서 16년을 재직하였다. 마등이 위위를 달고 조조한테 왔는데 그 불효자 마초가 한수와 손잡고 난을 일으키죠. 이때 하동이 치중, 즉 보급의 근거지가 됩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초와 한수가 격파되었을 때 하동의 군량미가 20만 섬이나 남아 있었다. 물론 이 부분은 서왕의 포판 진도와 그리고 가후의 이간책으로 토벌이 속결로 끝났기 때문이죠. 이 남은 군량미는 나중에 조조의 한중 출병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조조는 결국 두기를 상서에 임명하지만 중앙 정계로 부르진 않는데 대신 나번의 권한과 녹지를 올려주고 두기를 소아와 관중에 비견하면서 역사적으로 하동을 취하는 자가 천하를 얻었다. 너 아니면 거기 지킬 사람이 없다. 두기는 조비 때에야 중앙정계로 불려옵니다. 상서대로 불러들이면서 관내후에 자기를 주었다. 조비가 제위에 오르고서는 풍락정으로 징봉되고 종료의 후임이죠. 행사회교회를 맡았다. 이렇게 걸출한 인지였던 두기는 어이없게 죽는데요. 조비가 칙서를 내려 두기한테 용선, 즉 황제가 타는 배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걸 제갈탄이랑 시운전하다가 풍랑 때문에 배가 전복됩니다. 제갈탄의 부하가 제갈탄을 구하려 하자 제갈탄이 두기부터 구하라 외치죠. 그런데 이미 늦었고 두기는 익사하니 그의 나이 62세였습니다. 조비가 두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태복에 추증하고 시호를 대후라 하였다. 백성들을 잘 다스린 인물에게 주는 선시입니다. 참고로 두기의 손자 두예는 훗날 왕중과 함께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공을 세우죠. 지금까지 하동에만 박혀있기 아까웠던 인재 두기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